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남다른 석유 생산 능력. 2. 빈설만 왕세자 충격 발언. 3. 미국은 그 가혹한 진실에 놀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은 가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든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석유는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양이고 어쩌면 중동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 위해 영국 대기업 CEO가 직접 방문, 복전 계약 체결. 중국은 이 기름을 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의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즉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히 찾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돼 쓸모 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TU, 폐합성 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해낸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리듬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녹여 석유를 추출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합니다. 이 각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시커스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을 넘어 새로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세이비엔사 이디어는 런던 증권거래소 에임마켓에 상장된 에너지 효율 기업입니다. 지난 2월 9일 리처드 페리 회장은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도시 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도시 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를 세척한 후 이를 녹여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이 폐기물을 불에 녹여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유화하는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400도 이상의 열을 통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녹이면 이 열을 가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도시유전의 정명훈 대표가 개발한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 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공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등 원료를 특수 용기에 담아 원형 탱크로 투입 시입니다. 이 원형 탱크에는 특수 설계된 세라믹 볼로 잔뜩 채워진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쬐인 자연석에서 발생되는 파동에너지를 원적 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 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이 파동을 석유화 학물질의 탄소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왔으나 실패했고 정영훈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파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킨다면 남한의 70배에 이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플라스틱을 전부 가져와 석유로 환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플라스틱을 전부 석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된 석유는 산업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전보다 더 확실한 석유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방치된 쓰레기 약 30%만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친환경입니다. 사실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세라믹봉에서 방출되는 파장에너지 원적 외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환유 환원 기술은 그에게 우연히 제기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한 열분의 회사가 생산한 기름이 굳어버리는 왁스화 현상을 세라믹 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시유전에 문의해왔는다. 그의 아버지 정용재 씨는 세라믹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술의 모태는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인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질 유빙퍼시 이를 세라믹 봉에서 발생되는 파장에너지에 노출시키면 순간적으로 경질유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이 연료 절감기를 장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에서는 이 굳어버린 기름을 세라믹 파장을 이용해 액상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플라스틱에 시도한 결과 석유로 환유하는 데 성공했죠. 이 세라믹 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세라믹 봉에 가해야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3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환경 유해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기존의 열분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도시유전의 설비가 가동되는 공장에는 굴뚝 등 배출 설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한 건에서 추출된 석유를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 2021년 4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인피눔은 도시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직접 수령해서 자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이 생산한 중질유는 해상 선박용 기름으로 쓰기에 완벽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해당 연료를 테스트한 결과 도시유전이 추출한 기름은 산업용뿐 아니라 선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시킨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도시유전에 쏟아졌습니다. 우선 독점 영업권을 산 영국의 세이비에는 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에 부지를 확보해뒀는데 이 부지에 도시유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을 포함 유럽 전역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24톤 설비를 시작으로 96톤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아단 폭스 박사는 한 행사에서 도시유전의 기술을 접한 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 캠브리지대 멜빌 연구소는 1억 6천만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학교 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도시유전 기술은 이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직접 세이비엔 회장을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환경사업을 진행 중인 IQ 인터내이션 에이지와 합작으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모색 중이고, 도시유전 설비로 최종 처리 후 남은 고형연료의 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은 OCI가 이 고형연료를 가져가 분석한 후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중국의 적극성이 남다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통용기계공정유한공사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공장에서는 매일 6톤의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2,400에서 5,400리터를 추출해내고 있죠.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플라스틱 상태에 따라 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활용한 석유 환원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획기적인 석유 확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해왔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휘둘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시대가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더 완성시킨다면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석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성공적으로 비행 실험을 마친 KF-21 시제 사우기. 이를 보고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개발 분납금 관련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은 이참에 사우디와의 방산협력으로 갈아탈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빈 살만은 사우디의 차기 권력 1순위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총수들 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빈 살만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협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돈을 먹고도 약해 빠진 오합지졸이라는 점입니다. 오일머니와 차고 넘치는 사우디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무려 8%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 사우디 국방비는 466억 달러, 하나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도 숙련도나 전술, 작전 능력 등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우디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예멘의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등한 장비 격차를 가지고도 반군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의 졸전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도 기상천외한 수준이다. 탄약과 차량, 기밀 서류들까지 통째로 노획당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고, 식량이 풍부한 보급창을 수시로 점령당해 반군들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은 군 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의 지휘부와 장교들은 전원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이들의 계급과 승진은 어차피 성과가 아닌 가문의 힘으로 정해지고 조직의 계급이 아니라 족벌과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지휘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는 부족과 족벌 개념이 더 강한 사회다 보니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 약하고, 심지어 대부분 병력은 사우디의 일말의 연고도 없는 용병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싼 장비를 그만큼 사서 들려줘도 하나같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무기를 사주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미국이 무기 수출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고삐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며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석유를 증산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협상을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굴욕을 줬죠. 이 사건으로 자존심을 부린 것은 결국 미국이었지만 사우디도 당분간 미국 무기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과 거래를 추진하던 무기 중에 5세대 전투기 F-35가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전력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입니다. 4세대와 4.5세대로 구성된 만큼 그 허점을 미국의 F-35를 사와서 메울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처음 그 물망에 오른 것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밀프레스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매체 세계무기거래분석센터를 이용해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FC-31의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에서 FC-31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35로도 불리는 FC-31은 일단은 5세대 전투기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일단 FC-31은 기존의 J-20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 내에서조차 채용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외형부터 제식 번호까지 미국의 F-35를 베껴놨는데 내부는 그럴 수 없었을 테니 실제 성능은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은 같은 레드팀인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실상 FC-31의 잠재적 운용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5세대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우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란에 뒤처지지 않게 5세대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 같은 FC-31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소식이 보도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실제로 FC-31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미국과 잠시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무기를 구매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동맹에 준하는 방산협력을 약속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방의 무기를 이미 산더미처럼 사놓은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무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놓은 무기와 새로 산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미제 전투기용 미사일 한 개를 중국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당량 교환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FC-31에 관심을 갖자마자 중국이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만약 조바심에 중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순간 미국은 사우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제 4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4호기가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죠. 카이는 동일한 사양의 시제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테스트 임무를 맡김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2호기가 맡은 주요한 역할은 하중시험, 외장 분리시험, 뽑아등각 시험의 세 가지입니다. 하중시험과 외장 분리실험의 경우 무장 투사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 무장이 가하는 하중을 기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작전 상황에서 외장 탑재한 무장을 문제없이 분리하고 투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경우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암램과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위성 공중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바등각 시험의 경우 기동성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바등각 즉 동체와 진행 방향 사이에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도 비행 상태 유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얼마나 들어올려도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경우 이 바등각이 높을수록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과 같은
역동적인 기동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의 외형은 미니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 랩터와 다양했는데 F-22가 무려 60도라는 극단적인 고바등각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KF-21의 거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KF-21의 성능과 추후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우디가 군침을 흘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FC-31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같은 사우디의 적성국이 이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아직 유예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개발비 환수에 애쓰는 카이에다 오일머니를 대주고 KF-21의 개발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이는 얼마 전 인니와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인니의 스케줄대로 분납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의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를 더 안고 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우디를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국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왕자가 비행시간 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F-15 파일럿임을 언급하며 더 좋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느냐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BOII와 천공 II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사우디도 이참에 한국과 더욱 전폭적인 방산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KF-21의 사우디판인 KF-21SA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일, 원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의 기총에 쓸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에 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화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응하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